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오늘도 천년고찰 진관사 국제한문화체험관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신 진관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글 창제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설을 전해주실 고려대 명예교수 정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6월인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종로구 인사동에서 뜻하지 않은 그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그 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15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졌던 이른바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담은 금속활자 1600여 점이 출토가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가 반영된 가장 이른 시기에 한글 금속 활자가 발견됐습니다. 한글 창제 시기의 금속 활자들이 그 실물로 확인됐다는 점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고, 특히 한글 금속 활자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크기의 그 모습들로 출토가 됐고, 그 글자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뜻밖의 이제 그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알고만 있었던 글자들의 모양들을 직접 실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한문 사이사이에 그 토시로 들어가는 글자들 중에 이니, 이며 이런 것들이 그 두 글자짜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진 연주활자라고 하죠. 이제 그런 그 활자들도 출토가 되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글 창제와 더불어서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퍼져갔던 당시에 이제 훈민정음 인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그 15세기 훈민정음 당시에 그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활자와 함께 좀 다시금 그 상기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이 그 금속 활자, 이 그 동국정운식 활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그 활자 문화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해요.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교소관이라는 국영 출판사를 두어 가지고 관찬이라고 하는 국가의 출판을 했습니다. 또 주자소라는 곳을 두어서 거기서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출판할 때 활자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활자본과 그 목판본을 혼동하는데, 활자본은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먼저 만들어서 그것은 제출용으로 쓰고 교정본으로 썼습니다. 교정본이란 말은 뭐냐면, 활자본은 판을 해판하는 것도 쉽고 또 고치는 것도 활자를 뽑아서 다른 걸 넣으면 되니까 쉽지요. 주자소는 그런 활자들을 먼저 만들어냈고, 그걸 갖다가 교소관에서 이제 출판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국가에 납본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왕에게 바친 다음에 중요한 재상들이 갖기도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활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활자본이라는 거는 많이 출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책이 이제 교정이 끝난 다음에 완성되면 목판으로 이제 인쇄를 합니다. 그건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목판 번호를 만들 때 활자 번호로 찍은 걸 그대로 판에 올려놓고 새깁니다. 그래서 실은 그 목판본인데 활자 번호로 오인하는 경우도 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이 이 출판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물론 동국종원이라는 본인이 야심적인 그 환자음 전환체를 만들었을 때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훈민정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한 활자는 따로 주자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보통 활자는 한 글자씩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토시들은 묶어서도 했고, 심지어 사유권에서 출판할 때에는 일본의 가나 문자도 주자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뭐 길게 이어지는 가나를 잘라서 그걸 활자를 만들어 썼으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그 주자소에서 유연하게 했지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구텐베르그가 직지보다 훨씬 얼마 후대에 나왔지만 그것은 뭐 5천여 부를 찍을 수 있는 대단한 출판 사업이고, 직지 같은 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 활자본이었다. 몇 부 못 찍는. 그렇지만 지금 그 조선시대의 그 출판 제도를 보면은 인쇄본을 그 활자본을 만들고 그걸 수정해서 목판을 만드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구텐베르그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피상적으로 어떤 문화와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네, 그 동국종훈식 한자음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동국종훈식 활자가 우리 눈앞에 실물로 이제 등장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건 나도 동감인데, 갑인자는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이에요. 네. 그러나 그거는 많지가 않고 대부분 의뢰자를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그 갑인자가 이번에 발견됐다고 하니까 나도 놀랬고, 갑인자는 인쇄인 것만 봤는데 실물을 이번에 출토가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나눌 이야기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이야기 중 한문과 한어에 대한, 중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앞선 그 두 강좌에서 선생님께서 훈민정음의 창제가 한자음 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그 한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수천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지만, 한자음의 관점에서의 중국어 발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한자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또 그것이 한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하게 될 훈민정음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한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중국 학자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럽과 중국은 거의 같은 크기의 땅인데 왜 유럽은 30개에 가까운 나라로 나눠져 있는데 중국은 하나의 통일 국가를 유지합니까? 그러면 그 중국 학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요,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한자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한자는 발음과 관계없이
그대로 다 통용이 되죠.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로마자를 쓰기 때문에 표음 문자라 언어가 변하니까 이 쓰여진 글도 변합니다. 그게 쌓이면은 서로 문화적으로 달라진 공동체가 생기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28 이상의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자는 그렇게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발음은 변해도 글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변천에 따라서 언어는 발음이 변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시대적으로 한자를 그대로 연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를 한자로 쓴 것이 한문이다. 일단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우리말을 한자로 쓰면 그것은 이두가 되고, 일본말을 한자로 쓰면 그건 망요 가나가 되고, 베트남 말을 한자로 쓰면 그건 준홍이라고 하지 한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의 보통화로 발음되는 오늘날의 중국어를 한자로 써도 그걸 한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쓰여온 중국어를 한자로 적은 건데, 보통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때 서울 낙양의 말을 한자로 적은 것을 한문이라고 합니다. 이 낙양의 동주 때의 서울에 있는 낙양의 말을 중국어 역사에서는 아언이라고 하는데 우아한 말이다. 그 말을 한자로 적으면은 그것이 이제 사서오경의 한문이 되지요. 그 당시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살았던 공자께서는 산동분이 돼서 낙양의 아언을 몰랐어요. 따로 배우셔가지고 이분이 강의할 때 오고 시경을 읊을 때는 아언을 쓴다. 이게 논어에 나옵니다. 그만큼 그 아언은 그 시대에 말하자면 표준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은 언어의 중심지가 달라집니다. 춘추 시대에는 뭐 각 제후들이 활거하니까 그 제후가 있는 곳이 바로 표준어가 됐고, 그 여러 개의 표준어가 존재를 했었는데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서북방에 있는 함양이 수도가 돼서 거기의 언어가 이제 표준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가 서서 장안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에 당나라까지 이어지면서 장안은 1000년 동안, 1000여 년을 언어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당연히 이곳의 말도 한자로 적힐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사서오경, 즉 불교, 유교의 경전인 한문에 비해서 이것은 항상 조금 얕잡아 보게 됐죠. 그래서 먼저 것을 사서오경의 그 한문을 고문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냥 변문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한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장안의 통어라면 뭐 공통되는 말이다, 통용어다 그런 뜻인데, 통어로, 그래서 범통어라고도 부릅니다. 통어로 많은 문학 작품이 나왔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불경들이 이 통어로 번역이 돼서 정착을 한 겁니다. 후한 때에 후한 명제가 처음으로 불교를 수입을 했으니까 그 후에 들어온 역경성이라든지 불교 경전들이 번역될 때에 통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불가에서 쓰는 그 한문은 불경의 한문이고, 이 유가에서 쓰는 것은 사서오경의 한문이라 고문이라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 유신들은 불교의 그 한문을 좀 얕잡아 보지요.
그래서 둘이 원수가 됩니다. 중국어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나라가 건국을 해가지고 도읍을 북경으로 정한 겁니다. 당시에 거기는 연경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원나라가 쓰면서 대도, 큰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 말을 공용어로 삼았어요. 예, 몽골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원나라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의 전통이 이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언이나 통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 북경 지방에서 사용되는 중국어, 그걸 동북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동북방언을 공용어로 삼았어요. 다 그걸 쓰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그 원나라 때 그 북경의 말이 하나 언어라고 부르는데 여러 문헌에 하나 언어라는 그 지역의 언어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질 않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경상북도 대구에서 원본 노골대가 발견이 돼서 원나라 때 대도의 말이 북경의 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전데요. 그것이 발견돼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중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대사건이었습니다.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제는 아마 중국어의 역사에서 하나 언어, 그 한어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1999년에 그 발견해서 세상에 보고해놨는데 이러한 그 중국어의 그 한어, 그것이 오늘날에 보통하고 그것이 중국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학자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의 그 보통화가 원나라 때 하나 언어에서 왔다. 그것을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지요. 우리 한글 학자들 입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화 언어, 줄여서 한어라고 하는데 한어는 지금까지 우리의 한자음의 기본이 됐던 통어와도 다르고 아언과는 물론 크게 다르고 전혀 새로운, 내가 보기에는 통역을 두지 않으면 통어와 한어는 서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차이가 납니다. 이 한어의 새로운 성립, 이것이 훈민정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서 국가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 나라의 중심인 수도가 바뀌고 또 통영 언어도 이제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뭐 필담으로는 이제 이게 소통이 이제 가능했겠지만 고려 말 조선조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어를 습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들이 생기고 외교를 진행하는데도 그 어려움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제 북송 때까지는 당나라 때 물론이고 북송 때까지는 그 발음으로 들어온 한자니까 그걸 가지고 사서오경이나 아니면은 불경을 통해서 중국어 말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등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사신이 와더라도 그때 중요한 유신들은 다 사서오경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통화를 했고 또 고려시대에 보는 많은 불승들이 중국에 가서 송나라에 가서 이름도 떨치고 보우화상 같은 분들은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그 통호라는 그 중국어를 불경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최치원이 13살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서 문명을 떨친 것도 신라에서 배운 한문이라는 게 바로 중국어였어요.
그걸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몽고가 서서 이제 원나라가 된 다음부터는 북경 말을 해야 하니까 말이 통하지 않지요. 북경의 말은 발음만 다른 게 아니라 문법 구조도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는 원나라가 쓰니까 부랴부랴 한어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변화된 한화 언어, 한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미 자기들은 아언이나 통어 같은 고급 중국어를 알고 있는데 내 저런 상스러운 말을 배우랴 하래가지고 귀족 자제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급 종들이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통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야 뭐 인격도 없고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종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역도 제멋대로 하니까 이게 국가로서는 큰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명칭도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통역하는 욕은 아니지만 아주 얕잡아 본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고려에서는 충렬왕 2년에 통문관을 짓고 설치하고 거기서 양가 자제들을 뽑아다가 한화어를 가르치게 해서 한어를 배우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임명하셔서 비로소 역관이 나옵니다. 그때 배운 교재들이 노골대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러니까 노골대 박통사라는 교재를 통해서 한어를 배운 거지요. 우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중국에서 새 나라가 건국이 되고 이제 특히 이제 원나라 같은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통용어가 달라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중국어를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 뭐 한어도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중국의 문서를 읽기 위해서 뭐 이문도감 같은 이런 이제 기관들을 이제 만들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편 이제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이러한 이제 새롭게 들어온 형성된 중국의 언어를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제 언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을 할 필요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나라를 세우면은 먼저 하는 일이 황제의 명령으로 운서를 간행을 합니다. 운서라는 건 발음 사전이죠. 근데 왜 이 운서를 간행하느냐? 발음 사전을 왜 간행하느냐? 이것은 새로운 나라에 섰을 때 옛날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 중간 계층의 집권자들이겠지만 이분 그 나라를 새로 세운 보람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 통치 계획을 바꿔야 하는 그런 필요가 생깁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비해서 특이한 인재 선발의 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거 제도죠. 한나라 때 시작해가지고 당나라 때 극성을 해서 모든 인재의 등용은 과거를 통해서 했어요. 이것은 서양에도 없고 가까운 일본도 안 합니다. 오로지 이제 중국 제도를 우리가 본받은 조선에서는 이제 과거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이 과거 제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계급적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그 다음에 국가 통치가 직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토호들이 일본처럼 그 봉건 국가였으면 그 사람들이 다 지방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중앙 집권지가 안 되는데, 근데 과거를 실시해서 인재를 선발해가지고 각 곳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면은 중앙 집권이 가능합니다. 이 과거 제도를 중국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중앙 집권을 유지해서 말로 천하를 통일한 그 중앙 집권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까 중국 학자들이 유럽은 여러 나라로 나눠졌지만 우리들은 하나의 그 통일된 국가를 가지고 있었던데 그 정치를 잘했다 하는 것은 바로 과거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과거 제도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한자의 과거 시험은 시부 책을 시험을 보는데 시를 지으려면 운이 필요하고 이 운은 국가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가 생겼을 때 황제가 표준 운서를 정해서 황제의 명령으로 이것이 우리의 표준 운서다라고 하면 그 발음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익숙한 지역의 그 중국어를 한자음으로 해서 그걸로 운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험을 보면은 당연히 자기 추종자들이 많이 합격을 하겠지요. 이런 그 통치 목적으로, 즉 중간 통치 계급의 불가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운서가 그 황제가 나라가 살았으면은 운서를 다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세종의 어떤 이제 문서 역시 또는 이제 그 동국정운이나 이런 그 것들도 이러한 그 중국에서의 어떤 그 과거를 통한 통치 세력의 확보나 물갈이 이런 문제들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내가 처음 이 중국의 운서를 공부할 때 왜 국가마다 초기에 그 직찬 운서가 나오느냐, 막 그 한자음을 국가가 정해서 그걸 운서로 만들어 가지고 황제의 명령으로 그걸 간행하느냐. 예를 들면은 그 가깝게는 송나라 때에 대성중수 광운이 황제의 명으로 간행된 것이고, 물론 이제 훈민정음과 관계에 있는 홍무정음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올라가면 수나라 때 육법원이진 절운도 황제의 칙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당나라 때의 당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국가가 그 운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걸 과거 시험에 응용을 해서 통치계급의 물갈인데, 동국정운도 과연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 것은 조금 얘기가 깁니다. 동국정운은 홍무정운과 관계가 있어요. 동국정운이 우리나라 한자음으로 중국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죠. 북지음이 이어중국아 여문자로 불상통하다. 그 얘기는 결국은 같은 한자음인데 중국 사람과 우리가 발음이 달라서 소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똑같은 생각을 명나라 태조 주원장도 했어요. 명태조도 아까 얘기한 원나라의 한어, 동북방언과 자기가 있는 금능, 낭령의 말의 발음이 다른 것은, 이것은 원나라 때 몽골 사람들에 의해서 언어가 오염됐기 때문이다. 이걸 바로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홍무정운이라는 운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명태조가 사람들을 시켜서 홍무정운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서울이던 낭경의 말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전통 운서의 발음을 많이 감안해서 인위적으로 수정한 운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험을 봐가지고 초기에는 물갈이도 했지요. 그런데 세종이 그 훈민정음을 만들 당시에는 명의 3대 황제인 영락대제가 남경으로부터 북경으로 천도를 했어요. 다시 그 한어가 그 명나라 수도의 북경의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세종이 동국정운을 지은 것은 홍무정운처럼 인위적이지만 중국 전통 운서에 맞게 발음을 바꿔놓으면은 그 지금의 그 명나라의 북경말하고는 통하지 않더라도 유식자들끼리는 서로 그 학문하는 사람든지 뭐 많은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는 한문이 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세 문자를 만들고 동국정운을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원나라 때에 파스파 문자를 만들고 전통 운서인 예부울약을 파스파 문자로 표만 그 몽고울약이라는 걸 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네. 선생님 말씀은 아마 중국의 이런 이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중국을 어떤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언어 정책을 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고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명나라는 그 주원장 자신이 오화입니다. 장강 이남의 오화인 건 확실하고 거기서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몽골을 몰아내고 원나라를 망하게 하고 명나라를 세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황제 누르왕자 황제의 후예인 그 오화의 그 중화 사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몽고의 잔재 그걸 이제 호월의 잔재라고 나는 쓰는데 오랑캐 원나라의 찌꺼기들 이걸 없애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 중에 제일 1차 타켓이 그 파스파 문자입니다. 중국의 사설을 보면은 원나라 때에 파스파 문자로 그 중국의 여러 역사나 유고 경전까지도 몽고어로 번역해서 파스파 문자로 기록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세종 당시, 이 명나라의 중화 사상이 어떤 이제 이렇게 극도로 이제 강화되던 그런 어떤 이제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명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파스파자라든지 원나라의 잔재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던 시절에 세종이 파스파자를 모방해서 한글을 만들었다? 사실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장면인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했어요. 그 질문 안 나올까 봐 내가 걱정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훈민정음 어제 서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거기에 국지어음이 나란말싸미 중국에 달아 문자화로서 삼았지 아니할세 그 구절인데요. 명나라가 이 새로운 문자의 창제를 눈 감아준 것은 이게 원래 너희들하고 옛 한자음을 복원시켜서 통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명예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나라 쪽에서도 저희들이 그 한문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우리 발음으로 배워가지고 우리하고 통화를 하는데 잘 쓰겠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목적으로 국지어미 여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이런 서문을 쓰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야 훈민정음 서문의 맨 앞에 그 얘기가 들어간 이유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세종실록을 뒤져보면은
언문 만드는 거를 명나라에서 금지시켰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건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제말리의 반대상서에는 참 그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종실록 어디에도 또 다른 실록에서도 그 후의 실록에서도 명나라가 이 언문 만드는 걸 금지시켰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문과 한어라고 하는 이제 그 훈민정음 창제의 한 배경의 지식을 정광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오늘 그 강의 소감을 좀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생님, 네. 네, 내가 처음에 이 훈민정음은 한자음을 위한 글이다라고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고 많은 비판을 해왔어요. 언문보다는 훈민정음이 더 그럴듯한 명칭이다 생각을 해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최근에 갑자기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사실을 알아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세종의 어제섬은 이것도 똑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그 연구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한글을 이해하려면은 그 중국어의 역사라든지 주변 정세라든지 제왕의 통치 방법이라든지 어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아울러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한테 많은 비난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린 답은 딱 하나예요. 공부 좀 하세요. 예, 오늘 그 프로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한글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그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의 어떤 시대 상황들도 아마 오늘날의 그 시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세종대왕이 오늘날 우리가 한글과 한국어가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될지 알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면서요. 오늘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 글, 또 한글과 또 한국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총 12부로 마련된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오늘 그 3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글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광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